오랜만에 이준석 뉴스네요. 최근에 이준석이 그 꽈방위에서 청문회 활동도 하고, 이번에 팀원 사태에서 이 해피머니 피해자들의 단톡방에도 가서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거를 김재섭한테 토스를 해서 김재섭이 거의 실시간급으로 그거를 바로 청문회에 반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역할 이슈가 됐다. 그리고 청문회 때도 소리 지르지 않고 조곤조곤한 그런 논리적인 질문으로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상당히 깔끔한 내용들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냐, 그리고 다양한 접근들 뭐 이런 면에서도 우수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4%에서 5%, 정말로 그 정도면은 거의 옛날 정의당보다도 못한 이런 아주 초라한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준석은 나름대로 성숙해진 것 같은데 그 정당은 점점 미숙해지는 것 같은 이 역설은 무엇일까요? 이준석 철들었네. 칭찬은 많은데 당 지지율은 뒷걸음질이야. 그래요. 이준석의 신화가 여기서 멈추는 건가요? 어찌 되는 걸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와서 본회의에 데뷔했다. 방송법 처리 과정이었는데 그는 종이 한 장 쥐지 않고 단상에 올랐다. 종이 한 장 없이 와가지고 그냥 모든 걸 암기해서 한 건지 뭐 애드립인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냥 종이 한 장 없이 했다. 그래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종이를 봐도 돼. 그냥 봐도 되는데 어쨌든 종이 한 장 없이 얘기했다라면서 2시간 45분간 즉석 연설을 하였다. 방송 장악은요, 독이 든 사과고 보고 같은 거고요. 윤통의 언론 장악을 당장 막을진 몰라도요, 매번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고요.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타협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빵집 성결제 의혹이 막 나오자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논의가요 파편화되면서 무엇을 검증하려는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자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빵 얘기가 많이 나오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하겠는데 본질은 빵이 아니라 후보자의 거짓말이라면서 잠시 물러섰다. 그래요. 너무 이제 이게 희화화될 수도 있고 빵 자체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빵을 사서 이거를 갖다 법인카드로 그으면서 생기는 어떤 그 캐시, 별도의 캐시가 문제냐? 어떤 그 포인트가 문제냐? 아니면은 이제 빵 자체가 문제냐? 뭐 이런 등등등. 뭐 이게 업무랑 무관한 건데 이게 횡령인 거냐? 등등등 해서 이준석이 이걸 너무나 파편화시켰다. 정리를 좀 하자 해갖고 중간에 또 이걸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이런 그 접근은 상대방,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반증이 되잖아요.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준석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였다라는 반증이니까 이제 신선했다 이 얘기죠. 또 이진숙 누나에게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 역사적으로요, 유대인이 정재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간단한 세계관으로요,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보면요, 과격한 수단이 동원되고 하고요. 좌파 언론 노조가 문제라는 이 단순한 세계는 알겠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뭔가요? 이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질문의 어떤 수준이 좌파 쪽의 질문이나 뭐 우파 쪽의 질문에 비해서는 좀 더 양질의 질문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기는 하죠. 이진숙도 중요한 질문이라며 정석권 답변했다. 이런 이준석의 의정 활동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원내 입성한 데 처리된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이제 뭐 당내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손을 치고 이렇게 여자의 손을 이렇게 내치면 되겠니? 여자의 손을 이렇게 딱 이러면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모양새가 안 좋고 좀 철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최근에는 이준석에게 독특한 모습이 있어서, 왜냐면 자기 지역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해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한 점도 눈에 띈다. 죄 없는 20대 남성을 경찰들이 성범죄자로 몰아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인데 이준석이 충분히 나서야 될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나서지 않았죠. 이대남의 팬덤이 두터운 이준석이 언급을 참는 게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진상 확인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의 또 한계도 같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논란거리, 즉 이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이런 고통을 받을 때 이준석이 바로 물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만의 매력이 반감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당의 지지율도 3~4%를 맴돌고 있는데 원외 시절에 즉각적 전투 성향이 팬덤을 불러온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중도층 민심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네, 의정 활동을 좀 무게감 있게 가야 공간을 키울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 뉴스에서 접근하는 거는 이준석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20대 남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즉 이런 반페미 문제나 페미니즘의 문제, 남녀 갈등, 젠더의 문제 이런 것들 20대의 고통에 대해서 이준석이 좀 무심해지면서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이 정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에요. 물론 가시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제가 이제 개혁신당 쪽에도 이준석 사태가 초창기 일어났을 때부터 개혁신당이 나올 때까지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분석을 좀 해보면 이준석이란 사람이 사실은 원래 그렇게 막 반페미 노선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페미적 요소가 있었고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주장하던 사람이었어. 막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율까지 막 얘기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때는 그때고 뭐 지금이 돼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또 다른 점은 이제 이준석은 과거에 뭐 일베 사이트나 이런 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은 모니터밖에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준석의 팬덤이 특정 커뮤니티의 정치 게시판을 기반으로 인터넷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예, 모니터밖에 나오라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이준석이 많이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바뀌어 간 거지. 지금의 이제 개혁신당의 이야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개혁신당은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자금난에 빠져 있습니다. 선거를 치를 때 한 7억이 넘는 빚이 생겼고요. 이낙연과의 합당해서 돌려주기로 했던 선거 보조금이 6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약속한 돈까지 합치면은 총 13억이 넘는 지금 빚이 있는 정당이에요.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13억을 후원금으로 받아내려면 작은 정당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요. 당장에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 부채의 압박이 심하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그 빚이 있을 때는 당원들이 구성원이 또 중요하거든요. 당원들이 돈이 있는 약간의 연령대가 있는 당원들이라면 돈이 조금 들어오는 캐시카우가 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좀 좋은데 이 젊은 사람들의 당원들이 좀 많으면 이게 현금 확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젊은 사람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돈을 주게 뭐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이 구성원에 의해서 이 부채의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이 이런 빚의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한다면 후원금을 향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또 어두운 단면이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의당이 35억을 못 갚고 망했잖아요. 정의당이 민주노총이라는 어마어마한 현금 캐시카우가 있는데도 망했어.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은 그런 캐시카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이런 돈에 대한 자본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정당이라는 점이 현재 이제 개혁신당을 열렬히 지지하게 만들기에는 약간 좀 당내 상황이 안정하지가 않다. 이런 게 먼저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이에요. 이 정당이 이런 면에서 잃은 게 되게 많다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게 의대 증원인데 개혁신당만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민심을 거부하는 형태가 나오고 기득권 자본주의에 의존하는 이미지가 구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돈이 많고 기득권이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국민들을 무시한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구축돼 버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돈 벌려고 저렇게 저러고 있다. 환자 무시한다. 자기네 밥그릇을 지키려고 저렇게 애쓴다. 이런 이미지에 개혁신당이 들러붙으니까 아니 가장 구태적인 집단의 개혁신당이 묻으니까 개혁신당이 같이
쉰내가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게 대법원에서 인정한 의대 증언인데 개혁신당이 뭘로 반대한다는 것인가? 이게 지금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원래 찬성했던 의사들도 반박을 해줘야 돼. 근데 개혁신당은 이 과정이 패싱이 된 채 그냥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반대로 하다 보니까 좀 엉뚱하게 어떤 구태 집단에게 들러붙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민심의 찬성을 거부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거부하는 개혁신당이 최상병 특검에는 민심을 따라서 찬성하라고 얘기하는 모순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원인은 당내외 인사들이 너무 많이 의사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뭐 여동생이 의사다, 뭐 당의 공청 관리에도 뭐 의사가 들어갔다, 뭐 비례대표에도 의사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의사가 많기 때문에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의 이미지가 너무 많다는 거야. 개혁신당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는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집단에 대해서 옛날처럼 막 존경하거나 이런 눈으로 보질 않아요. 의사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게 벌써 10년이 넘어. 의사들도 느낄 정도야.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나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나게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막 의세라는 말, 무슨 뭐 딸깍이란 말, 말 이렇게 의사를 비하는 용어들이 마구 막 퍼지고 의사들의 불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들의 불칠절, 어떤 불법성, 뭐 어떤 오만함 등등등 선민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 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개혁신당의 말하는 그런 개혁성이라는 게 순식간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약간 좀 돈 때문에 저러는 것인가라는 이제 의구심,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런 활동에 대한 완벽한 동의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뉘앙스까지도 좀 느껴지면서 개혁신당의 개혁이 좀 초장부터 좀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또 하나는 이런 의사 집단 자체가 구태적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집단 린치,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면은 같은 의대 안에서도 또 전공의들 안에서도 의대 교수도 다른 애를 집단 린치시키고 왕따시키고 낙인 찍고 리베이트에 불법 시술에 선민사상에, 이게 의사들 집단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행태야. 그럼 이것만큼 구태적인 거 어딨어? 이게 바로 윤핵관보다 더 못된 짓거리인데, 더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반민주적인 집단의 구태성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아무런 비판을 안 해왔단 말이죠. 윤 정부의 구태성은 잘도 비판하면서 의료계 구태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이 이중성이 개혁신당의 이 개혁성을 기대감을 다 낮춰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우파 사람들이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슨 예의 바른 이준석이 아니잖아요. 철이든 이준석이라기보다는 산업화 기반의 가짜 우파 시대에서 자유주의 우파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준석에게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준석은 내부의 그 구태들의 저항이 너무 강했죠. 구태들이 이런 레짐 체인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이런 기득권의 그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매번 전쟁이 일어나. 프랑스 혁명도 비슷한 계열이고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기득권들의 기득권을 타파시키고 그거를 차지하는 거는 전쟁과도 같은 거야.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우파에서 희망을 본 게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저 싸가지 없는 애가 유일하게 이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거지. 뭐 이준석 대통령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산업화라는 걸 치우고 이제 그 자리에 자유주의라는 걸 자리 잡게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이준석이 해주길 바랬는데, 이준석이 그 당내의 기득권들의 저항, 기득권들에 대한 이 어떤 뭐 텃세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날아가 버렸죠. 독립적인 정당을 만드니까 이준석의 역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당의 대표도 아니야. 또 당을 위한 활동도 뭐하니까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분리돼 버리는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개혁신당은 개혁신당대로 지지한다지만 이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열정, 열의, 어떤 집중력, 여기에 대한 어떤 애정도가 이준석 개인을 향하는 애정도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지금 이 당과 이준석이 분리가 됐다는 점은 개혁신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준석과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인물들이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이준석 팬덤이 이게 융화가 잘 안 되고 지금 분리가 돼 있다라는 점에서 개혁신당으로 지지가 완전히 몰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를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준석을 보면은, 이준석이라는 캐릭터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소수 정당에 머무르기에는 능력이 너무 아깝고,
국민의힘 같은 큰 정당에 소속되기에는 너무 큰 시대적 숙제를 이준석이 감당해야 되고 또 이준석 자체가 너무 감정적인 성향도 있단 말이죠. 저렇게 그냥 뭐 배현진이 뒷담화 같다고 그냥 뭐 바로 티를 내고 애가 뭐 그런 걸 참지는 못하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발악을 하고 이런 개인 어떤 소인배적인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성향이 딜레마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우파 입장에서는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준석 같은 애가 맡아야 된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작은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소명은 없어졌고 큰 정당에서 그걸 해결하기는 이준석이 너무나 큰 숙제가 돼 있고 그러니 이걸 소화도 못한 채 그저 윤석열 안티에 머무르고 있는 거겠죠. 해피머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던 이준석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과 불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이중적이죠. 둘 다 약자인데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수에 도움이 되는 약자만 돕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역시 구태적인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의 한계, 이준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준석은 방송에서 활동을 하면서 과거팔이를 주로 해요. 과거팔이. 과거에 내가 대표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 과거에 대표일 때 내가 대선 때 이랬다. 이런 과거팔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물간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인터뷰를 할 때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정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우리 정당은 이런 걸 간다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자기의 과거팔이에 집중한다는 거야. 이거는 이준석이 은연중에 개혁신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돌아가고 싶다는 뉘앙스를 지금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안 좋단 말이에요. 개혁신당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때 있었던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지. 이런 과거팔이를 하고 있다는 게 이준석을 더 늙게 만들고 더 구태적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이제 당대표였던 시절이 이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로 가야 돼. 이제 그거 버리란 말이야. 이제 그거 옛날이야. 이제는 개혁신당에서 내가 있고 우리 의원들 지금 이기인이 이렇게 고생하면 안 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취업이 힘듭니다. 등등등 할 얘기가 많잖아. 그런 것들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야지. 윤석열 정부가 어쨌네 저쨌네. 나 대표 때 이런 거 당했네. 한동훈도 그럴 거다. 이런 과거팔이만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끝으로는 이 정당이 뭘 추구하는지가 그럼에 의해서 좀 모호해졌다라는 거죠. 공화주의냐 아니면은 그냥 뭐 철저한 자본주의냐 뭐 철저한 무슨 자유주의인데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냐 반페미냐 이퀄리즘이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화주의로 가자니 이 공동체가 중요한데 공화주의에서는 그러면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공의들은 다시 말하지만 의대 증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본주의로 가자니 해피머니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하네 국회의원이 나서네 이것도 웃긴 거란 말이야. 왜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의 선택자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그들을 도와줘야 안 되거든. 기업에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것이 냉정한 자본주의 원리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뭘 구제를 한답시고 나서다 보면은 왜 나는 안 도와주냐라는 사람이 나오고 왜 쟤네만 도와주냐 이게 나오고 형평성의 논란이 나오고 여러 얘기가 또 있어. 왜 그동안 그걸로 이득을 봤던 면도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일관된 이념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관심 자체가 이준석이 가장 핵심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을 위한 어떤 이념적인 완성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복수 여기에 너무 많이 과몰입되어 있다. 그러니 이준석의 활동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독설과 비난, 비판 외에는 개혁신당을 홍보하는 쪽의 내용, 개혁신당을 완성하는 쪽의 내용은 없다. 그런 걸 보면 은연중에 개혁신당에 대한 애정도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 개혁신당에 대해서 이준석이 생각하는 이런 완성의 꿈이 개혁신당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개혁신당과 이준석의 활동이 동기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못지않게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또 없고 이준석만 계속 중심이 되는데 이준석의 팬덤이 과연 개혁신당이라는 정당과 지금 일치하는지도 냉정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대체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가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매번 이 정당은 사상 검증, 사상의 논란에 계속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모순점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야. 모든 세상의 약자들을 어떻게 규정할지, 어떤 기득권자들의 구태라는 게 윤핵관들의 구태나 의료계 구태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 나이 먹은 이런 꼰대 구태들은 똑같아. 그래서 그것들을 다 타파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냉정한 자유주의의 우파의 운명 같은 거야. 근데 그 저항 운동에 있어서 이준석이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상부터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